결혼을 하려면 연애부터 해야 한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한 국민의당 중진들의 대표적인 이제 반대 논리였는데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구상은 거대 양당의 툰바구니 속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혼 전 연애는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오늘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한 10일 만에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책연대부터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먼저 국민의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애도 이제 밀당이 필요한데, 국민의당이 조금 바른정당이 좀 많이 매달린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내 반발 때문에 퇴각한 모양새인데, 안철수 대표 왜 이렇게 좀 서두르는 건가요? 글쎄, 2014년에 그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당을 창당하다가 민주당하고 합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격 통합이었죠.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해서 김한길 대표하고 공동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통합을 좀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이번에 한겨레 만평에서 굉장히 표현을 잘했던데, 사실은 통합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2014년에 그 선거 직전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격 통합에 성공한 그 추억 때문에 통합 자체를 좀 너무 쉽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바른정당의 그 자유한국당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통합파하고 자강파의 갈등이 있는데, 이쪽에 좀 노란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 한겨레 TV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좀 안철수 대표가 오판을 했다, 덧셈 정치를 해서 정치적 반등의 계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 잘못하면 오히려 의원 숫자가 더 줄어들고 국민의당이 뽀개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물러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의당에서 이제 계속 몸이 달아서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올 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지난주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 그저 숫자와 세력을 부르기 위한 셈법은 하지 않겠다. 아주 이제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바른정당 다른 의원들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의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전에 총선 작년에 앞두고 탈당하거나 뭔가 큰일 정말로 있을 때만 정론관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내놓는 메시지는 굉장히 셌거든요. 뭔가 이제 결단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일요일 날 갑자기 이제 오전에 공지가 떴어요. 오후 2시 유승민 기자회견. 네. 그래서 뭔가를 할 것이냐. 혹시 주말에 안철수를 만났나. 딱 나온 메시지는 기존에 계속 했던 자기는 합리적 개혁 보수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 지키겠다라는 말의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질문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정론관 기자회견 정도면은 뭔가 새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똑같은 말 아니냐, 왜 했냐, 왜 이 타이밍이냐. 했더니 딱 한 줄 나오더라고요, 답은. 그러니까 이 통합, 이 논의와 관련 혼선이 많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이거는 대외적인 것보다도 대내적인 당 내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였을 확률도 있고요. 근데 저번 주말에 나왔던 게 유승민, 안철수에서 박지원 출당을 요구했다라는 이제 오보로 판명이 났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애초에 좀 말이 안 되는 기사였고, 보도가 내용이.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유승민과 안철수 만나지도 않았고, 측근, 이런 접근이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그런 뭔가 오보를 즐길 줄을 모르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자기와 관련된 오보나 뭔가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이 또 돌아다니면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딱딱 끊어버려요. 다만 이제 그 메시지는 어쨌든 당 내부. 근데 이제 당 내부에서 하자마자 바로 반발이 나왔거든요. 남경필 지사가 바로 이 글을 올렸어요. 원래 사실 유승민, 남경필은 이제 자강파로 원래 분류됐고 했던 의원들인데, 남경필 지사는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정치라는 게 자유한국당과도 뭔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의당과도 논의를 열어둬야지, 그걸 바로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 아니다 끊어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정치냐, 유승민 혼자 하는 정치냐라고 이제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유승민 의원은 좀 어떻게 보면 가치지향적 정치인입니다. 명분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도 청와대하고 조율하지 않고 중부담 중복지 이렇게 이제 보수의 그 대대적인 정책 선회를 내용으로 하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가 여권 안에서 그 당시 난리가 났었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충돌을 했고요. 원내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말은 통합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개혁보수, 혁신보수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치관, 정책 노선 이런 것에 어떤 변경을 요구하는 거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요구고요. 또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얘기하면서 햇볕 정책 포기하고 호남 지역주의에서 벗어나라. 그것도 사실은 국민의당 일부 정치인들한테 영혼을 버려라 또는 정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본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다른 정당에 대한 어떤 다름의 인정이라고 할까요? 또는 정치적인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남경필 지사가 지적한 부분도 이제 바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한겨레 20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당과 이제 선거연대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적 필요가 있겠죠.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낮은 지지율이나 당내 분열이나 분란을 갖다 좀 극복하려는 여러 정치적 수단으로서 선거연대를 꺼낼 수도 있고 실제 또 뭐 지방선거에 전국 단위 후보를 내기는 힘들잖아요. 두 당 모두. 그러면은 사실은 교섭단체로서의 공당으로서의 좀 자존심도 상하고 지지층에 대한 어쨌든 좀 펴달라고 요구하기도 민망한 상황이라 아마 그런 수준으로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지방선거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로 한번 이제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고 이런 판단들이 선거연대라는 정치적 어떤 필요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전까지는 바른정당의 진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냐, 그러니까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뭐 이렇게 쪼개지냐, 그러니까 선택지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으로 가냐, 이제 잔류를 하냐. 근데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선택지가 하나 더 넓어진 건가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또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가 좀 이제 열게 그건 된 통합이 아니죠. 이제 그거는 그냥 일부 의원이 그냥 당적을 바꾸는 거지 그걸 통합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뭐 성환영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대규모로 서로 가치가 안 맞는데 뭐 유승민 의원이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합친다거나 뭐 햇볕 정책이나 호남 지역주의 이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은 없고 일부 간다면 뭐 정운천 의원처럼 호남의 지역구인 이런 의원들은 혹시 모르겠죠. 근데 정운천 의원도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에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 또 했거든요. 간다면 그냥 일부 의원의 당적 변경이지 그걸 뭐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통합론 자체가 바른정당 쪽에서는 별로 진정성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이 좀 휘둘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선택지가 또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데 약간 얘기는 달라요. 주호영 대표가 사실은 김동철 원내대표 네. 국민의당 만나면서 뭐 했는데 그게 그냥 주호영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쪽에 이른바 신호 보내면서 야 나는 꼭 너희들 아니어도 돼. 나는 뭐 이런 메시지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었냐 하는데 실제 또 주호영 대표가 사석에 이런 데 말해보면 뭔가 굉장히 자기가 어쨌든 선수도 이제 할 만큼 했고 뭔가 자기도 한국 정치에 뭔가 좀 한번 좀 뭔가 발전이나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갖다 표현을 많이 했답니다. 이 주호영 대표가. 그래서 뭔가 한번 국당과의 어떤 지역과 지역, 뭐 영남과 호남 내지는 뭐 중도 보수 어떤 뭐 새로운 정당 이런 거에 또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나 아니면 또 바른정당의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뭐 이 분당 상황에서 그게 아마 제대로 생각처럼 되진 않았던 것 같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일단 바른정당과는 정책연대, 낮은 수준의 이제 정책연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정책연대, 선거연대, 통합, 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연애 단계인 정책연대, 그거 좀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통합할래도 안 되니까, 뭐, 선거연대, 그것도 좀 너무 나간 것 같으니까 우선 정책연대를 해보자. 이렇게 물러선 거죠. 근데 네. 정책연대를 3당하고 4당하고 왜 해야 되죠?
하려면 1당 또는 야당이 2당하고 하는 게 정책연대지 3당하고 4당하고 손잡고 60석 의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1당 또는 2당 편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연대 자체가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안철수 대표가 아마 통합 얘기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좀 계속해서 좀 전기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 중도 보수 쪽으로 좀 선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통합은 물러섰지만 바른정당과 끈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정치적인 의사 표시 이걸 정책연대 이 정도의 단어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죠. 국민의당이 40석이고 바른정당이 20석인데 합치면 60석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121석에 60석을 더하면 181석이 되고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뭐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은 돼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책연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런 뭐 이른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개혁 벨트겠죠. 그렇게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공감대. 그런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면 바른정당이 좀 보수 성향의 어떤 유권자 지지층을 포기하고 새로 좀 중도적인 유권자층을 흡수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햇볕 정책,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해진다든가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정책 연대를 한다. 바른정당 지지층이 동의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바른정당을 강하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상당히 시끄러워요.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전 친박 핵심들 출당을 강행하려고 했는데 서청원 의원이 나 못 나간다 이러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홍준표 대표와 본인이 나눈 통화 내용까지 공개할 수 있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조금 간략하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원래 추정을 하면 위험한 건데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는 이미 수사와 재판 때 나왔던 것들이죠. 홍준표 대표의 그 성완종 리스트 수사 재판 때 성완종 회장의 돈을 받아서 홍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모 씨. 네. 그분을 이제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찾아가서 한마디로 회유, 그 진술을 뭐 거짓으로 진술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죠. 홍 지사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좌관에게 돈을 맡겼다라는 식으로 진술해달라. 홍 대표 쪽은 부인하지만 사실 그런 진술을 다르게 해달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뭔가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요청한 건 분명하고요. 그 당사자인 윤모 씨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접근에 나섰다. 다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통화는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했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연장선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전화를 했다는 시기가 애초에 서청원 의원은 이제 그 시기나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청원 의원이 그걸 주장하니까 1시간 뒤쯤에 바로 홍준표 대표가 4월 18일 15년 4월 18일 오후에 내가 전화를 해서 그 돈을 준 윤모 씨는 서 의원 측근 아니요.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이 표현으로 이제 자기가 항의를 했다는 거죠. 한번 항의성 전화를. 네. 이걸 갖다 액면을 보면은 만약 홍 대표의 이 주장은 이건 거죠. 나는 억울한데 왜 당신 측근이 나를 모함하느냐. 이런 취지의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고 서청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아니 저 좀 왜 이러십니까 제발 왜 선배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일 겁니까? 뭐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청원 의원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이 이제 지금 있다라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워딩이 뭔지를 이제 정확히 좀 봐야 할 텐데요. 판단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뭐 주말에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을까 그런 주말에요? 예상이 좀 되고요. 여기서 지금 윤모 씨라고 하셨는데 그 윤아무개 씨가 서청원 의원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네. 대학 후배고요. 대학 학부자 기자를 할 때 서청원 그 대학 선배인 서청원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그 언론계 기자를 하면서 서청원 의원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이 경남 기업에 있으면서
송환종 회장의 돈 심부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청원 의원한테 홍준표 대표가 전화해서 부탁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2심에서 그 윤화무개 씨가 홍준표 부탁대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홍준표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걸 근거로 이제 홍준표 대표는 내가 무슨 그 진술 번복을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 진술 유지했지만 나는 무죄를 받았을 정도로 나는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그 이른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 금방 가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 측근들이 그 윤화무개 씨를 찾아가서 진술 번복이나 뭐 다른 식으로 진술하자 회유한 시기가 검찰 수사에서 나온 건 2015년 4월 13일하고 14일이에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전화를 했던 시기는 4월 18일 한 뭐 4일 정도 뒤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홍준표 대표가 윤모 씨는 나에게도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글을 저 기자들한테 말하고 자기 페북에도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이 윤화무개 씨가 서청원 의원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2010년, 11년 저 홍준표 지사 선거할 때, 뭐 당내 선거 이런 거 할 때 홍캠프에 있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서와 홍과 양쪽에 어쨌든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고 충분히 뭐 만약에 만약에 이쪽에서도 회유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관계라서 참 복잡한 관계죠. 근데 이제 4월 13, 14일 날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홍 대표 측근들이 윤화무개 씨에게 찾아가서 회유를 했고 중간에 홍준표 대표는 한번 윤모 씨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약간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 4월 18일 날 이제 뭐 서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 사실은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판단한다면 뭔가 이 날짜가 뭔가 풀리는데 저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그 뭐 표현이 좀 수긍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날고긴다는 홍준표 대표의 그 정치적인 대응 방식에서 왜 그날 일요일 날 그렇게 발끈하고 나왔을까? 저는 그게 좀 의심이 가요. 11시에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홍 대표가 나한테 뭔가 부탁했다. 1시간 뒤쯤에 홍준표 대표가 바로 페북에 글을 올려서 방금 말했던 구체적으로 통화한 날짜, 내용 이거 갑자기 쫙 올리면서 뭐 노용, 노추, 폐수와 뭐 깨끗한 물 뭐 이런 어마어마한 비유를 써가면서 막 서청원 의원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다시 그 바로 다음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인데 인천공항에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기자 간담회 하겠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들이 한번 또 어마어마하게 세게 들이받나? 사실 저는 약간 톤 다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홍 대표가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바로 들이받고 나서 아차 내가 이럴 게 아니었는데 우리 사실은 홍 대표는 항소심 무죄 나온 다음에 대법원 저 무죄야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평소 스타일대로 대법원 판결 기다려 봅시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냥. 그게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자세하게 뭔가 이 해명을 해버리니 오히려 정치권에서 사람들은 야, 뭐 정말 있는 거 아니야? 판을 키우지 말고 네. 판을 키워버렸다. 그래서 그때는 서청원 의원이 뭔가 있다고 하는 건 약간 공갈로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용주 의원이 흔들면서 뭔가 있다라고 흔들면서 이제 뭔가 실체도 있구나로 이제 확대되니 그 홍 대표의 반응이 다시 거꾸로 지금 다시 해석해 보면 뭔가 찔리고 캥기나?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두 사람의 이제 통화 내용이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통화 내용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자신이 갖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에 이제 서청원 의원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두 사람만이 알겠죠. 자료가 있어도 홍준표와 서청원 두 사람만이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갖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서청원 의원이 아마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녹음 원본 파일과 녹취록이 다 존재하는 것 같다는 정황 증거가 많이 있고요. 네. 서청원 의원이 그 자료를 국민의당 쪽에 넘겨준 걸로 확인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내부 토론을 거쳐서 그 이용주 의원이 폭로하는 걸로 이렇게까지는 확인 또는 추정이 되는데
실제 그 녹음 원본 파일을 과연 국민의당이 공개까지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촉구를 한 걸로 봐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비치고 또 서청원 의원한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의 무기까지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진짜 진실을 한번 공개하겠다는 건지 이건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이제 오늘도 유석춘 혁신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 하죠. 왜 근데 이용주 의원이 주장하니 못 믿겠다. 그 양반 이미 녹취록 저작과 관련해서 한번 연루된 사람 아니냐. 그 양반이 또 주장하는 녹취록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냐. 이제 사실은 그래서 국당에서 아마 선수를 갖다 차출을 할 때 뭐 검사 출신이고 하니 맡겼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뭔가 이쪽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용은 모르겠고 진위는 모르겠고 일단 뭐 이제 정치적인 공격이나 방어지요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는 못 믿는다 이용주 의원이 주장하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서청원 의원이 그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직후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 측근들이 좀 길길이 뛰는 펄펄 뛰는 네. 그런 모양이었는데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다음에 지금 뭔가 좀 조용해졌어요. 네. 이제 물론 미국에서 돌아올 때 무슨 말을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녹음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홍준표 대표 쪽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인데 우리 뭐 취재하는 기자들도 아니고 정치인들끼리 대화도 이렇게 녹음을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걸 또 이렇게 개인 민원한 통화, 개인적인 통화를 또 다 이렇게 공개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 과거에 어떤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서청원 의원이 이른바 친박 좌장을 자처하시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네. 7선인가요? 8선인가요? 8선. 예, 나이가 굉장히 많고 선수도 많은 정치인인데 시정 자폐도 하지 않는 수준의 협박까지 지금 들고 나올 정도로 절박하구나. 또는 진짜 홍준표 대표 말대로 좀 추하구나. 노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정을 좀 강하게 받았고요. 일반 국민들도 그런 여론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으로 돌아오면 출당을 이제 시키려는 거고요. 서청원, 최경환, 친박 핵심을 이제 출당을 시켜서 이른바 새누리당의 이제 흔적을 지우겠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구상인데 서청원 의원은 이제 법적 대응을 이제 예고를 했고 예전에 이제 비슷한 상황, 올해 초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신 나가라고 했을 때 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이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한테도 이렇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 바른정당 통합파에서는 사실상 박근혜와 최경환, 서청원 나가면 이걸 통합의 명분으로 삼고 글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이제 지저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하는 그 통합 기류에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바른정당 갈 사람들은 이미 마음은 정했고요. 세상에 아마도 좀 심하게 과장하면은 뭐 박근혜 출당이 지금 당장 안 돼도 가려는 마음은 안 바뀌겠죠. 근데 그 같아요. 일단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과연 서최를 이제 제명의총을 열 수가 있느냐. 지금 홍준표 대표 쪽은 굉장히 뭐 블러핑이 셉니다.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3분의 2 이상 나온다. 근데 실제 좀 어저께 좀 의원들 만나거나 좀 분위기를 봤더니 절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제명 의총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의총을 소집해야 되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자체가 지금 그거에 대한 좀 이 탈당 권유 과정 자체에 대해 굉장히 조금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원내대표 임기가 12월이면 끝나요. 2달 남았는데 지금 예산안 남았고 또 자기 또 임기 중에 당의 어쨌든 핵심 의원 2명을 갖다 자기 손으로 쳐내는 의총을 자기가 소집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스타일상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의총 소집하려면은 의원 중에 5분의 1 이상인가요? 소집을 요구하면 돼요. 근데 동료 의원 제명하는 의총 소집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홍준표 측근들이 다 모여서 한다? 동료 같은 당 의원을 갖다 지금
제명시키는 의총이나 아니면 그 표결을 찬성 여부 이걸 갖다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명 의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은 바른정당 그러면은 못 들어가냐? 제가 봤을 때 상징적 제명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벌써 있어요.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그 정도까지 했으면 서채 두 사람을 상징적 제명 정도로 한 걸로 보고 이미 그러면 정치적 사망 선고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애초에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복당하는 명분으로 서채는 얘기 안 꺼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한 명만, 전 대통령 한 명만 출당시키는 거로 확 좁혀놓고 얘기를 했었고 이 서채는 사실은 지금 갑자기 좀 붉어지면서 다시 약간 그래도 서채까지 안 되는데 저당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라고 좀 명부스러우니 그런 상황인데. 상징적 제명은 너무 심각한 정신승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뭔 의미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하고 이제 서청원 의원 반발하는 거하고 이제 기묘하게 좀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공고하고 10일 뒤에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쨌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원당규 규정도 있고 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홍준표, 이철우, 이종혁, 이재명 이런 분들은 뭐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내보내는데 찬성인데 뭐 이재만 이런 분들은 확실히 반대고요. 유여해, 김태흠 이런 분들은 좀 약간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김광림 정책위 의장 이 사람들은 표면상 중립해서 아직까지 태도 표명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최고위원회에 앞두고 이른바 친박들 포함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김남일 기자 얘기했던 대로 홍준표 대표는 여기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강행을 할 겁니다. 그 액션만 가지고도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김영우, 김용태, 황영설 이런 분들 이미 마음은 다 바른정당을 떠나서 자유한국당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바른정당의 어떤 교섭단체 붕괴 이건 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가 사당 체제로 굴러온 지 1년이 넘었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정성이 높고 그래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세력이 미약한 정체성도 불분명한 바른정당이 정계 개편의 그 과정에서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이 유지가 되든 분할이 되든 그게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